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123페이지인데요. 123페이지에 보면 5번에 감가상각과 감가수적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대목은 조금 있다가 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중에서 보면 원가법이라고 있어요. 그 원가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조금 참았다가 원가법 할 때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6번의 기초가액과 시장가치, 또 넘겼을 때 7번의 기대율과 환원율, 또 8번의 가액을 구할 때 필요재경비와 임료 구할 때 필요재경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감정평가 3방, 7방법을 다 알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대목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8번 같은 경우 이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고요. 또 임대료를 구할 때 필요재경비는 물어보지만 가액을 구할 때 필요재경비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배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임료를 구할 때 필요재경비 124쪽 아래에 보면 이 부분도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순서, 종류를 물어보니까 뭐 손대감, 공정유세 있는 여러 가지 암기법이 있거든요. 그럼 암기법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9번에 3방식 7방법이라는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따져보기는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마샬의 가격 삼면성 이론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마샬이라는 학자가 어떤 물건의 가격에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이 뭐냐? 바로 비용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시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분필 한 자루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럼 한 자루당 100원의 가격이 결정이 될 때, 또는 형성이 될 때 100원이라는 가격 속에는 이 분필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비용성, 또 100원의 가격 속에는 분필 한 자루를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수익성, 그리고 어떤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비교하여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시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한 게 마샬이에요. 그러면 이 마샬의 가격 삼면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감정평가 3방식이 성립이 되는데, 비용성의 바탕을 두고 원가 방식, 수익성의 바탕을 두고 수익 방식, 또 시장성의 바탕을 두고 비교 방식이라는 3방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끊으면 마샬의 가격 삼면성 이론은 감정평가 3방식 성립의 토대 또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 각각의 방식별로 가액과 임료를 관한 방법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가액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죠. 가격. 그리고 임료란 말은 임대료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수익 방식도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과 임료, 임대료 관한 방법이 나뉘어지죠. 근데 비교 방식도 기본적으로 가액을 관한 방법과 임료 관한 방법이 나눠지는데, 특히 비교 방식에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각의 방식별로 가격 관한 방법, 임료 관한 방법이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원래 6방법이거든요. 3 곱하기 2해에서 6방법인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평가한다.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3방식 6방법이 3방식 7방법으로 변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6방법, 7방법이라고 말을 전혀 안 써요. 그냥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지 3방식 6방법이라고 해서 틀리고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맞는다, 이런 식의 구분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또 원가 방식상 임료, 즉 임대료 관한 방법을 적산법.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관한 방법이 수익환원법, 임료 관한 방법이 수익분석법이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임료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각각의 방식, 즉 원가 수익 비교라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즉 가격을 시산가액이라고 하고 임료를 시산임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산가액과 시산임료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산지란 말이 의심 오다. 자, 시산한 말은 이것은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값, 3방식으로 구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최종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최종적인 평가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시산가액은 가중평균한, 즉 각각의 방식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값을 구하기 때문에 가중평균하여 시산가액을 구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가중평균이지 산술평균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럼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의 명칭은 적산가액. 자, 적산가액 해도 좋고요. 복성가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선 가액이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에선 뭐 가격이라고 써도 틀렸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 구하죠. 적산법상 구해진 시산임료의 명칭은 적산임료예요. 자,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의 명칭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또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시산임료의 명칭은 수익임료.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 명칭 비준가액. 그 다음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 비준임료. 물론 그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 값은 그냥 토지 가치예요. 자, 이렇게 보실 것. 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 표를 만들었을 때 복잡하다. 방법 되게 많네. 저거 어떻게 다 구분해서 외우지? 나 선택 잘못했나 봐. 이거 괜히 공부했나 봐. 뭐 시작했나 봐. 이런 생각 하시겠거든요. 근데 자꾸 저거 표를 만들어 보고 그려보고 읽어보시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근데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원가 방식은요, 그 방법의 명칭이나 제목 속에 원가나 적산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원가나 적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원가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 방식은요, 방법의 명칭 속에 계속 수익자가 붙어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 나오잖아요. 그 명칭 속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비준임료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교 방식은 한마디로 비비크림이다. 비교의 비, 자, 비교의 비, 또 비준의 비를 합하면 비비크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방식은 비교, 비준, 비비크림. 수익 방식은 반드시 수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원가 방식에는 원가나 적산자가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령을 갖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좀 빠르게 외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원가 방식 보도록 할게요. 원가 방식. 근데 그걸 따져보기 전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산가액의 조정, 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산가액은 조정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시산가액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마샬의 주장과 관계가 있어요. 마샬은요, 삼면 등가성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럼 등가라고 하는 건 같을 등 값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삼면은 수익성, 비교성, 그 다음에 수익성, 시장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다? 삼방시로 구한 값은 등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삼방식의 등가성 이론의 주장의 전제 조건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그러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보니까 얘는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니까 당연히 삼면 등가성, 삼방식의 등가성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똑같은 상가가 있어. 이 상가가 있는데 이걸 원가 방식으로 구해보니까 1억 나오고 수익 방식으로 구해보니까 뭐 1억 5천 나오고 또 비교 방식으로 구해보니까 뭐 1억 2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1억, 1억 5천, 1억 2천이 각각 원가 수익 비교라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 구해진 시산 가액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시산 가액이 저마다 같아요, 달라요?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이 각각의 방식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액이 저마다 다르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자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정하고 차이를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차이를 줄이려고 하겠죠. 이 차이를 줄이는 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가중평균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3방식 7방법에 대해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원가 방식이 나오죠. 자, 근데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그러면 원가법의 뜻이 뭐냐?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감정평가 규칙 뭐 이런 지금 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말 뜻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에서 원가법은 이런 뜻이다. 뭐 시점 수정은 이런 뜻이다.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이라는 거죠. 법조문이니까 빼도 박지 못하게 그냥 몽땅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충 외웠다가는 이 부분은 까딱 잘못하면은 오답이 나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나마 계산 물어보지 않고 그 법조문인 그 이론 그 뭐랄까 다 말의 뜻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예요. 아주 깊숙한 이론을 물어본다거나 복잡한 계산 위주로 물어본다면 오히려 더 힘들 텐데 그냥 뭐 민법의 조문을 외운다거나 뭐 중개사법이나 공법의 조문을 외우듯이 몇 개 특징적인 거 자주 나오는 조문 한 12가지만 외워두셔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입장에선 그것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요건 좀 외우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원가법의 뜻이 뭐냐? 자,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라고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처음 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달 원가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는 어찌됐건 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가격을 관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원가법의 양대 산맥은
재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재조달 원가가 뭐고, 뜻이 뭐고, 종류는 뭐뭐가 있고, 어떻게 구하는가, 어떤 원칙들이 있겠죠. 이걸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수정의 뜻이 뭐고, 감가윤에 어떤 게 있고, 또 감가수정 방법에 무엇들이 있겠는가를 따져 보신다면 원가법은 충분히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재조달 원가가 나오는데요. 자, 재조달 원가는 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해도 좋고요. 대상 물건이라고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상태로 재현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다. 여기서 조심할 건 재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 기준시점이에요. 기준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꼭 이 부분을 갖고 장난치죠. 나머지는 똑같이 써놓고 기준시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준공 시점이다, 뭐 거래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시점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든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신축 상태, 새로 짓는 상태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재조달 원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쉽게 말하면 재생산 비용이 되는데,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곰돌이하고 곰순이가 친구래. 근데 도리가 순이한테 물어보더래요. 야, 순아, 너 요번에 너희 집 새로 짓는다며. 얼마던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집 새로 짓는데 5억 든대 라고 한다면 그 5억이 그 대상 물건, 즉 대상 부동산이니까 그 주택이죠. 그 주거용 건물을 기준 시점 현재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재조달 원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재조달 원가는 뭐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종류, 분류가 나눠지죠. 어떻게? 복대. 재조달 원가는 복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복이 뭐냐? 복제 원가죠. 대는 대체 원가인데 이때 복제 대신에 복조, 대체 대신에 대치 원가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써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복제 또는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재조달 원가이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 유형한 원가예요. 근데 복제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고 구한 값이죠.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았다,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복제 원가 속에는 기능적인 면에서 빼야 될 감가액을 아직 빼지 않고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에 비해서 대치 또는 대체 원가는 효용적 측면의 재조달 원가이고 지은 지 오래된 중고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며 이미 기능적 감가를 수행하고 구한 값이거든요. 이미 기능적 감가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감가가 되므로 다시 기능적 감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요 뒷부분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앞에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이 주택을 만들 때 썼던 자재 등을 똑같은 자재를 사용하고 똑같은 공법을 이용해서 이 주택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똑같은 자재,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공법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복제 원가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의 원가고, 또 얘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다?
그 주거용 부동산 주택에 사용됐던 원자재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축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주택이 지은 지 40년 전이래. 40년이 지났대. 그러면 이 주택을 지을 당시에 사용했던 자재를 또 공법을 더 이상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신의 자재, 최신의 공법들을 이용해서 동일한 주거 용도의 건물을 다시 만들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체 원가죠. 그래서 용도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을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효용적 측면이고, 이는 지은 지 오래된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면 복제는 물리 신축 기억하시고 대체는 효용 중고,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다 원가는요,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일단은 이제 구하는 원칙이 있죠.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원칙. 산정 원칙은요, 도급 건설주의가 적용된다. 도급 건설주의가 적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자가 건설, 직접 만들든 도급 건설,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기든 간에 무조건 업자에게 맡길 때를 중심으로 제조다 원가를 구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조다 원가는 크게 토지의 제조다 원가와 건물의 제조다 원가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의 제조다 원가는 거의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되고, 건물의 제조다 원가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 봤더니 표준적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해서 건물의 제조다 원가를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건설비니까, 비로 끝나니까 마치 비용만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그래요. 이 표준적 건설비는 직간접 공사비, 그러니까 직접이나 간접 공사비는 물론이고 수급인의 이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다 보면 표준적 건설비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꼭 그렇게만도 틀려요. 여러분, 표준적 건설비 속에는 비용, 즉 공사비뿐 아니라 이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것. 그 다음에 이런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제조다 원가를 구하는 방법. 이 속에는 뭐 예컨대 부분별 단가 적용법이라든지 뭐 단위 비교법이라든지 뭐 총량 적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변동률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방법의 종류만 써놓고 있느냐? 첫째,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방법의 종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더더군다나 물어보질 않겠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원가법에 대한 예의로서 부분별 단가 적용, 뭐 단위 비교법, 변동률법 이런 말 나오면 아, 얘네들 원가법에서 제조다 원가를 권한 방법들이야.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야, 부분별 단가 적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 내용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예 아주 옛날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예 시험 지문 속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제조다 원가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감가 수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가 수정의 뜻이 뭐냐? 아, 이 뜻도요. 감정평가 규칙이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감가 수정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뭐냐면 대상 물건의 제조다 원가가 있어요. 그럼 대상 물건의 제조다 원가에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라고 제가 안 그랬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문장 되게 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6개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한 번 읽고 2번, 3번 반복해서 읽고 써보고 말씀해 보시고 해서 대략적으로 문장 나올 때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일부 다 별도 제가 따로 외워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가 수정의 의미죠. 그럼 여기 보면 일단 감가란 말이 가치가 깎이는 건데 그 속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얘네들이 뭐냐는 건가 이것부터 알아둬야 되고 감가 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아까 건너갔던 감가 수정과 감가 삼각의 차이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감가 요인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감가 요인은요, 내부적 감가. 그러니까 물건 내부의 어떤 하자, 문제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게 내부적 감가일 거고, 그 다음에 외부적 감가는 그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경우를 외부적 감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내부적 감가 속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가 포함되고 외부적 감가에는 바로 경제적 감가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건 어떤 시설 등이 파괴, 훼손, 손상을 입음으로써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바로 물리적 감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태풍이 몰아쳐서 울타리가 뽑혀 나갔다, 지붕이 날아갔다, 또 술 취한 취객이 우리 대문 걷어차서 대문이 부서졌다, 휘어졌다, 이런 경우가 물리적으로 가치가 깎인다는 관점에서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기능적 감가는 어떤 그 훼손 파괴는 안 되지만 기능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기능적 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올 때 기능적 감가고 또 어떤 말이 나올 때 경제적 감가에 속하겠는가? 그 원인들을 열거해 놓고 종류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능적 감가는 설계의 불량이라든지 과잉, 과소, 설비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그렇죠?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같은 거,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이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말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기능적 감가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야 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 감가는 뭐가 있을까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과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공장 옆에 집 있다가 보이는 경우가 자, 이게 경제적 감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인근 지역의 쇠퇴라든지 시장성의 감퇴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경제적 감가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리 기능은 내부적 감가이면서 동시에 치유 가능 감가와 치유 불가능 감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건 하자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가치의 깎임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건 감가 요인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가치가 깎이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 기능적 감가를 포함한 내부적 감가는 치유가 가능한 감가도 있고 불가능한 감가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외부적 감가, 즉 경제적 감가는 오직 치유 불가능 감가로만 구성된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환경 자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자를 제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치유 불가능 감가로만 구성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죠.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매년 해마다 감가액 얼마만큼의 금액이 깎이는가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 그래요? 감가 수정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가 수정 방법에 어떤 게 있냐면 율액상관분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내용연수법이 있어요. 내용연수법이 있고, 이건 뭐 수명연수법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연수법은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속에는 정율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세 가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종류만 외울 때는 암기법이 율, 액, 상, 관, 분. 자, 원가법상 감가수정 방법은 율액, 상관분. 이렇게 종류를 외울 때 종류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있으니까 운대가 좋으면 2.5점을 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정률, 정액, 상환, 기금, 관찰, 감가법, 분해법 나오는데, 일단 관찰, 감가법과 분해법이 내용이 좀 적으니까 얘네들부터 얘기를 가볍게 드리고 내용 연수법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찰, 감가법이 나오는데요. 얘는 포인트가 관찰이에요, 관찰. 그럼 관찰한다는 말이 뭐냐? 관찰한다는 건 눈으로 본다,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찾아와서 일일이 눈으로 감가 요인, 가치가 깎이는 원인이 없을까를 살펴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관찰감가법은 그 감평사, 즉 감정평가사죠. 감평사마다의 능력, 이나 경험 등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사의 능력이나 경험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걸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관적이겠죠. 사람마다 다르면. 따라서 관찰감가법은 그래서 주관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관찰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를 놓칠 수가 있다. 기능상 하자를 놓칠 우려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천장, 바닥, 뭐 이런 뭐 벽 같은데 전혀 흠집이 있거나 뭐 그런 하자 요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점은 이 천장 안쪽에 전기 배선에 하자가 있어서 누전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천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외부에서 눈으로 관찰, 확인할 수가 없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점에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를, 기술적 하자를 놓칠 수가 있다. 이게 단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분해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분해인데, 이 분해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구성 분해 방식,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분해한다 이 말은 뭔가를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누어요. 근데 무엇을 나누느냐? 앞서서 보셨던
이 감가 요인이 크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 경제적 감가로 구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걸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법이란 감가 요인을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별로 나눠요. 경제적 감가 요인별로 세분합니다. 이걸 세분해서 나누어서 각각의 감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감가액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액을 구하고 기능적 감가액 구하고 경제적 감가액을 따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 각각의 감가액을 구해서 이것을 나중에 합산하면 합해주면 이 대상부동산 전체의 감가액을 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방법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분해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 요인별로 나눈다는 말이 나와도 이미 분해법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률법부터 항상 제가 제목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정률할 때 정은 어떤 값이 일정하다 또는 동일하다의 의미가 돼요. 근데 율은요, 매년 감가율,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죠. 그래서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가치가 깎인다. 이렇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가율, 퍼센트가 같다고 해서 액이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감가율은 일정하죠. 바트. 그러나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인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아요. 매년 감가율은 일정하지만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은데 그때그때 다른데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 자체가 초기에는 많아요. 근데 후기로 갈수록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나갈수록 그 감가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점점 작아질 때 체감한다는 말을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정률법을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 그래요. 체감상각법. 자, 상각, 즉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체감,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액법이 있죠. 정액법은 역시 정이라는 글자는 어떤 값이 일정하다, 동일하다의 뜻이고 액은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할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첫 해에 100만 원 깎이면 이 건물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매년마다 100만 원씩 똑같은 값어치가 깎인다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이죠. 근데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굉장히 계산이 간편해요.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쉽죠. 그러나 단점은 이 감가액이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감가액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감가액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 관찰감가법 등을 병용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고요. 또 정액법상 어디에 적용된다?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이 되죠. 이에 비해서 정률법은 기계나 어떤 기계 설비, 기구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기금법이 나오는데 상환기금법은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 그러기도 해요. 얘는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깊숙한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고 다만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상각액이라고 하잖아요. 감가액, 상각액 합해서 감가상각액 전부 같은 말인데 이 가치가 깎이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상환기금법이다. 그래서 상각에 대한 상각액에 대한 이자 또는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 이렇게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상환기금법이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 그리고 수익 방식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